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감정을 시험하고 마음을 뒤흔들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이 이야기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아내 서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남편이 첩에게 사준 명품 가방을 과시하며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이걸 사줬어. 내가 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여자니까 라고 쏘아붙이는 오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첩은 남편의 모든 부유함이 사실은 아내 서지혜의 재산에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지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법적 조치를 시작합니다. 남편의 ATM 카드가 막히고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작하기 전에 모모 이야기 채널을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켜서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준비되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름과 사는 도시 그리고 참석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강남의 비즈니스 지구 공기는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다. 적어도 서지혜에게는 그랬다. 그녀는 고급 카페 테라스에 여유롭게 앉아 절친한 친구 민지와 함께 커피를 음미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의 지혜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여성의 차분한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순했지만 우아했고 눈에 띄는 로고 없이도 값비싼 취향을 드러냈다. 그녀는 부동산 네트워크와 환상적인 가치를 지닌 여러 자산의 숨겨진 주인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오른팔인 김 변호사를 통해 조용히 관리되고 있었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특히 남편 강태준과의 불필요한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태준은 아내가 꽤 부유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혜의 진정한 재산 깊이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태준 자신은 대준과 심지어 그의 어머니인 박 여사 눈에는 성공한 사업가로 비쳤다. 하지만 실상은 지혜가 소유한 회사의 여러 이사 중 한 명으로 적당한 월급을 받을 뿐이었다. 그의 고급차, 집, 플래티넘 신용카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호화로운 생활은 전적으로 지혜의 비밀 계좌에서 충당되고 있었다. 지혜와 민지가 새로운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열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에 띄는 실루엣이 다가왔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유라였고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오고 있었다. 유라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야망과 넘치는 자신감을 가진 여자였고 특히 고가의 물건으로 치장했을 때 더욱 그랬다. 그날 그녀는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빛나고 있었고 가장 시선을 끈 것은 이제 막 출시된 한정판 명품 핸드백이었다. 지혜는 그 여자를 즉시 알아봤다. 뻔뻔스러운 남편의 상간녀 유라였다. 유라는 지혜의 테이블 바로 옆에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이 카페가 자신만의 무대인 양 승리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지혜와 민지의 커피잔 사이에 자신의 명품 가방을 내려놓았다. 민지는 짜증 섞인 콧방귀를 뀌었지만 지혜는 옅은 미소만 유지했다. 이 드라마가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짜증나는 연극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 지혜씨,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유라가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일부러 친절하게 꾸몄지만 날카로운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소유욕 가득한 몸짓으로 가방을 쓰다듬었다. 방금 부치크에서 오는 길이에요. 강 이사님이 깜짝 선물이라며 이걸 꼭 사주겠다고 고집하시더라고요. 제 새로운 취향과 품격에 딱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민지는 커피를 뿜을 뻔했지만 지혜가 재빨리 친구의 손을 잡으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혜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약간의 연민도 있었지만 지루함이 더 컸다. 지혜에게서 극적인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유라는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혜에게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며 자신의 말이 분명하고 고통스럽게 들리도록 했다.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이걸 사줬어. 내가 너보다 훨씬 가치 있는 여자니까. 내가 자기를 활기차게 하고 진정한 남자로 느끼게 해준다고 하더라. 알겠어? 자신의 비싼 취향을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 말이야. 유라는 활짝 웃었다. 지혜를 무너뜨렸어야 할 미소였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지혜의 미소는 차분하고 우아하며 냉정한 미소로 번졌다. 유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미소였다. 그 미소 뒤에서 지혜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과시되고 있는 명품 가방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얼마가 빠져나가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었다. 태준이 지혜의 돈으로 상간녀 유라에게 줄 선물을 산 것이었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짙어서 지혜가 거의 맛볼 수 있을 정도였다. 아, 그래요? 지혜가 부드럽게 대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거 참 잘 됐네요, 유라 씨. 강 이사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후하다니 기쁘네요. 지혜는 냅킨을 들어 유라의 가방 옆에 있는 케이크 부스러기를 닦아냈다. 마치 그 가방이 시야를 방해하는 평범한 물건에 불과하다는 듯이 새 가방 마음껏 즐겨요. 어차피 쓸데없는데 쓰는 예산은 빨리 소진해야 하니까. 안 그러면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혜의 너무나도 태연한 대답에 유라는 당황하고 화가 났다. 유라는 눈물이나 비명 혹은 적어도 질투하는 표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경멸이 담긴 무표정한 시선뿐이었다. 임무에 실패했다고 느낀 유라는 똑바로 서서 우아한 척하며 짜증을 감추려 애썼다. 물론이죠, 지혜씨. 다음에 또 봐요. 아, 그리고 당신의 친절한 시어머니 박 여사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유라는 당신의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마치 그것이 지혜에게서 훔친 왕관이라도 되는 듯이. 유라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떠나자마자 민지가 즉시 지혜를 껴안았다. 너 미쳤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저 여자가 네 남편 돈으로 산 가방을 자랑하고 있잖아. 네 눈앞에서 배신으로 얻은 선물이라고.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사라지고 날카로운 계산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바로 그거야, 민지야. 쟤는 태준이가 사줬다고 말했지만 사실을 모르지. 태준이는 내 돈 없이는 양말 한 켤레도 살 능력이 없어. 저 가방 자기가 알든 모르든 내 개인 계좌에 직접 연결된 추가 카드로 구매한 거야. 내가 태준이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분리해 놓은 계좌지. 민지는 경악했다. 내 말은 저 상간녀 가방값을 네가 냈다는 거야? 정확해. 지혜가 말했다. 태준이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자기 지위를 항상 자랑스러워했지. 하지만 실상은 내가 5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김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지주회사의 평범한 월급쟁이 이사일 뿐이야. 그는 내부와 사회적 지위에 기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유라를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지금까지는 그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도록 아주 긴 고삐를 주며 거짓된 자유를 줬을 뿐이야. 하지만 오늘 그는 선을 넘었어. 내 돈으로 유라가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뒀으니까. 민지는 지혜가 얼마나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내 계획은 뭐야? 이혼 소송. 이혼 소송은 형식일 뿐이야.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며 대답했다.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과 몇몇 디지털 문서를 열었다. 나는 그냥 이혼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되찾을 거야. 그는 이미 선택을 했어. 유라가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지. 좋아. 그럼 그 가치 있는 여자와 함께 살게 해주지. 내 편의시설, 내 자산, 내 명성. 그리고 내 돈 한 푼 없이 말이야. 지혜는 곧바로 신뢰하는 김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에는 단호하고 최종적인 하나의 지시가 담겨 있었다. 전면 정리 계획,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강태준 명의의 모든 자금 접근과 신용카드를 차단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혜에게 유라의 과시는 굴욕이 아니라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인 복수를 위한 출발 신호였다.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지혜는 모든 에이스 카드를 쥔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머지않아 유라의 오만한 얼굴이 공포로 바뀌고 태준의 거만함이 창백함으로 변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이 내게 기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난 그저 미소 지었을 뿐이야. 지혜가 민지에게 속삭였다. 차가운 미소가 다시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자산을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야. 지혜는 일어섰다. 그녀에게는 빚으로 산 싸구려
명품 가방에 대해 오래 생각할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지혜와 민지는 카페를 떠났다. 지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훨씬 더 무거운 결의의 무게를 싣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혜의 생각은 과거로 3년 전 태준과의 결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태준은 투자은행의 젊은 매니저였고 유망한 직책이었지만 그의 월급은 그가 갈망하고 어머니 박 여사와 동료들 앞에서 과시하던 호화로운 생활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반면 지혜는 유서 깊은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숨겨진 사업망과 자산을 물려받았다. 언론의 주목을 피하고 숨겨진 의도로부터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혜는 자신의 사업을 비밀리에 운영하기로 선택했다. 태준이 청혼했을 때 지혜는 그가 자신 자체보다는 자신의 지위에 관심이 있다는 낌새를 이미 눈치챘다. 하지만 당시 태준에게 약간의 진심이 있다고 지혜는 믿었다. 상황을 시험하고 동시에 통제하기 위해 지혜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매우 엄격하고 비밀스러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계약서는 지혜가 결혼 전에 소유했던 모든 자산과 비밀 지주회사를 통해 관리하는 자산이 온전히 지혜의 소유로 남는다는 것을 보장했다. 부부 공동재산과는 별개로 태준은 지혜의 자회사 중 하나를 관리할 기회를 주겠다는 지혜의 약속에 눈이 멀어 동의했다.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의 정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태준이 우리 집이라고 믿었던 그 집은 사실 결혼 1년 전에 지혜가 회사 명의로 현금으로 구매한 것이었다. 고급차의 모든 할부금, 휴가를 위한 월별 청구서, 그리고 박 여사의 월 생활비는 지혜가 태준으로 하여금 자신이 모든 것을 지불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 교묘하고 구조화된 자금 이체를 통해 충당되었다. 이것은 지혜가 설치한 황금덫이었고 태준은 자랑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지혜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항상 잠겨있고 오직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곳 값비싼 원목 책상 뒤에서 지혜는 암호화된 화상 통화로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김 변호사는 50대의 변호사로 높은 청렴성과 지혜의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아까 지시한 건 어떻게 됐나요? 지혜가 서론 없이 물었다. 이미 실행했습니다. 사모님. 김 변호사가 전문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모님 개인 계좌에 연결된 모든 추가 신용카드는 영구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강태준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1일 자금 한도는 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평소 월급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좋아요. 그가 사용하는 주요 카드, 접대비, 그리고 출퇴근 지원 같은 모든 회사 편의시설도 앞으로 이틀 안에 점진적으로 비활성화되도록 하세요. 갑작스러운 회사, 효율화 정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혼 소송 서류는 책상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명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태준 씨 명의의 모든 동산을 즉시 회수하기 위한 특별팀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 자산들은 법적으로 사모님 회사 자금으로 구매되었고 임대차 계약하에 있습니다. 지혜는 책상 위에 금색 펜을 집어들었다. 완벽해요, 김 변호사님. 이 과정이 빠르고 깔끔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 게임을 너무 오래 끌었어요. 갑자기 지혜의 서재 문을 누군가 초조하게 두드렸다. 틀림없이 태준이었다. 지혜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통화를 끊었다. 태준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이미 변해 있었다. 아침에 평온하고 활기차 보였던 얼굴은 이제 혼란과 약간의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휴대폰을 허공에 흔들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혔어. 전혀 쓸 수가 없어. 중요한 고객을 접대하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망신당할 뻔했다고. 일부러 그런 거야? 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아졌다. 지혜는 의자에 기대앉아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막혔다고? 왜 그랬을까, 여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르는 척하지 마.
그 계좌번호 아는 사람은 너뿐이잖아. 태준이 소리쳤다. 정말 이상하네. 내 개인 계좌에서 송금하려고 했는데 한도도 0원이야. 혹시 카드 대금 납부하는 걸 잊었거나 그런 거 아니야? 오만하고 신사인 척하던 태준은 이제 자금원을 잃고 공황 상태에 빠진 남자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재정적 통제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갔다.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 여보. 오히려 방금 아주 큰 청구서 몇 개를 처리했지. 지혜는 책상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가져와 떨고 있는 태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태준은 혼란스럽게 그 문서를 쳐다보다가 첫 페이지의 제목을 읽었다. 이혼 소송장. 그의 피가 멎는 것 같았다. 뭐? 이게 무슨 짓이야, 지혜야. 장난이지.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낮아졌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내 얼굴이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 태준 씨, 지혜가 차갑게 물었다. 우리 이혼해. 이제 충분해. 이 연극에 질렸어. 무슨 연극? 왜 이렇게 갑작스러워? 유라 때문이야. 설명할 수 있어. 지혜야. 걔는 그냥 장난이었어.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태준이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뿌리쳤다. 그 여자 이름 들먹이지 말고 다시는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도 마. 지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태준이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권위를 뿜어냈다. 난 다 알고 있어, 태준. 정확히다. 그리고 내 신용카드가 왜 막혔고 내 계좌로의 자금 이체가 왜 중단됐는지 알고 싶다면 그건 그 돈이 전부 내 것이기 때문이야. 내 돈이 아니었어. 단 한 번도. 태준의 얼굴색이 충격, 분노, 두려움 사이에서 변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잘 들어, 태준. 지혜가 이제 남편 앞에 똑바로 서서 말했다. 네가 일하는 회사, 이 집, 내 고급차, 네가 과시하던 플래티넘 신용카드, 전부 다 내 회사 자금으로 산 거고 법적으로 내 회사 소유야. 너는 지금까지 내 부와 지위에 기생했을 뿐이야. 네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 내 돈으로 유라를 데리고 세계 여행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 그 여자의 명품 가방값까지 내 운영 자금으로 지불한 것도 알고 있어. 태준은 말문이 막힌 채 뒤로 물러섰다. 그가 3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추가 정보로 지혜가 서류철에서 혼전 계약서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네가 서명한 이 계약서는 내 모든 자산을 내 소유권에서 분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넌 아무 것에도 권리가 없어. 네가 지금까지 받아온 월급조차도 내가 관리하는 회사 계좌에서 나온 거야. 태준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생각은 곧바로 어머니 박 여사에게로 향했다. 박 여사는 성공한 아들이 보내주는 월 생활비에 의지하며 자신의 연금 대부분을 오만하게 써버렸다. 만약 태준에게 돈이 없다면 박 여사도 함께 고통받을 것이었다. 안 돼, 지혜야. 이러지 마. 박 여사님은 어떡하라고? 편찮으시단 말이야. 치료비도 필요하고. 태준은 공황에 빠져 애원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내 어머니잖아. 그건 내 책임이지. 지금까지 그분도 나를 무시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셨어. 내가 인색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하셨지. 지금 이건 너의 모든 거짓말과 오만함의 결과야. 지혜는 돌아서서 전화기를 들었다. 이제 내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지금 당장 그 이혼 서류에 서명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서 내가 온 세상에 성공한 사업가 강태준이 사실은 아내 돈에 기생하는 사기꾼이자 도둑이라는 걸 알리게 하거나. 잘 생각해, 태준. 태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다. 공황 상태에서 그는 손에 든 이혼 서류를 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참여했던 게임의 두 번째 라운드에서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호화로운 왕좌에서 빈곤의 나락으로 단 몇 분 만에 추락했다. 그리고 그 심판관은 바로 그가 지금까지 얕보았던 자신의 아내였다. 태준은 지혜의 서재에 서서 몸이 얼어붙었다. 충격 때문만이 아니라 그를 덮친 쓰라린 현실 때문이었다.
그의 화려한 삶 전체가 환상이었다. 손에 들린 이혼 소송장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혜의 주장을 반박할 허점이나 증거, 심지어 변명거리라도 찾아보려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 그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혼전 계약서는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그렇게 상세한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 당시 그의 눈은 오직 안락한 이사 자리와 그가 꿈꾸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접근권을 약속하는 지혜의 말에만 쏠려 있었다. 너는 이럴 수 없어. 태준이 목이 맨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는 결혼했어. 이렇게 모든 걸 빼앗아갈 수는 없어. 나는 내 남편이야. 지혜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거짓말 위에서 결혼했어, 태준. 너는 내 부유함과 결혼한 거지, 나와 결혼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냥 빼앗는 게 아니야.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되찾는 것뿐이지. 들었지? 그 서류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성공한 사업가 강태준이 어떻게 아내 회사 카드로 상간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는지 설명하게 될지 지켜보자고. 태준은 지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가 비록 빌린 기반 위에 있었지만 힘들게 쌓아올린 명성이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동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극도로 중시하는 어머니 박 여사 앞에서도 태준의 가장 큰 공포는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사실은 사업가를 가장한 거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시간이 필요해. 박 여사님과 얘기해야겠어. 태준이 연기할 핑계를 찾으며 애원했다. 24시간 줄게. 모든 걸 처리할 시간. 지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후에는 김 변호사님이 서명된 서류를 받으러 올 거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는 내 계획대로 진행될 거고. 지혜는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내 서재에서 나가, 태준.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아. 태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지금까지 자신의 집이라고 여겼던 공간이 이제는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유라가 아니라 어머니 박 여사에게 전화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지혜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김 변호사님, 태준이가 알았어요. 자산 회수 절차를 지금 바로 가속화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저희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는 오늘 밤 회수될 겁니다. 이유는 렌터카 회사의 갑작스러운 기술적 리콜이라고 할 겁니다. 박 여사님이 사용하시던 차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드물게 사용되었지만 내일 아침 회수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사모님 회사의 임대차 계약하에 있습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박 여사님 계좌는 즉시 자금 이체를 전면 차단해 주세요. 그녀의 월별 이체 알림이 모두 갑작스러운 내부 감사로 인해 실패하거나 보류된 것으로 표시되도록 하세요. 지혜가 지시했다. 그녀는 이것이 박 여사에게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박 여사는 지혜가 지금까지 받아온 많은 언어적 모욕의 설계자였다. 박 여사는 아들의 오만함에 대한 재정적 결과를 맛볼 자격이 있었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 태준은 결혼 전부터 불륜을 위해 유지해온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당연히 그는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즉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태준아, 엄마가 방금 단골 부티크에 전화했어. 듣자 하니 지혜가 내 신용카드를 막았다면서? 무슨 일이니, 아들? 걱정 마. 엄마가 그쪽에 내 계좌로 구매 내역을 달아두라고 말해뒀으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순 없지. 박 여사가 제잘거렸다. 이 말을 들은 태준은 무거운 한숨만 내쉴 수 있었다.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태준은 서둘러 설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고 모든 책임을 지혜에게 돌리려 했다. 그는 이혼 소송과 가장 충격적인 사실인 그들의 모든 재산, 집, 차, 심지어 박 여사에게 보내던 월 생활비까지 모두 지혜의 것이라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너 지금 농담하는 거니, 태준아?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야. 지혜 걔는
그냥 부자 흉내내는 평범한 여자일 뿐이라고. 이건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걔의 사악한 계획이 틀림없어. 박 여사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지금까지 박 여사는 태준이 자신에게 돈과 신용카드를 보내줬기 때문에 태준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태준이 직접 서류를 봤다. 어머니가 타시는 차조차도 지혜 회사 소유예요. 우리 정말 큰일 났어요, 어머니. 제가 걔랑 이혼하면 우린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해야 해요. 그날 밤 공황과 두려움이 태준을 감쌌다. 그 전화 통화가 끝난 직후 그가 오피스텔에 있을 때 정장을 입은 두 남성, 김 변호사가 관리하는 렌터카 회사 직원들이 찾아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고급차를 회수해갔다. 태준은 항의하려 했지만 그들은 지혜의 회사 이름으로 된 합법적인 회수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태준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지위의 상징이었던 고급차가 밤중에 끌려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박 여사가 다시 태준에게 전화했을 때 공황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태준아, 네가 보내주던 돈이 오늘 안 들어왔어. 은행 ATM에서 확인해봤는데 자금이 보류됐다고 뜨더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는 월별 약값도 내야 하고 정원사 비용도 내야 한단 말이야. 그거 지혜 짓이에요, 어머니. 걔가 정말로 그랬어요. 모든 걸 막아버렸어요. 사악한 여자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해요. 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에 빠진 사람 같았다. 너 빨리 걔한테 가봐. 사과해. 필요하면 발에 키스라도 해. 우린 가난해질 수 없어. 엄마는 돈 없이는 못 살아. 빨리 가, 태준아, 빨리. 안 그러면 엄마가 그 집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칠 테니까. 박 여사가 위협했다. 태준은 박 여사가 찾아가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만한 박 여사는 분명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었다. 절망 속에서 태준은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거짓 사과와 공허한 약속, 그리고 재산이 아닌 지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맹세로 가득한 장문의 메시지였다. 태준은 후회하는 남편 역할을 연기하려 했다. 아침 커피를 즐기며 최신 재무 보고서를 읽고 있던 지혜는 그 메시지를 힐끗 보기만 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승리의 미소였다. 태준은 이제 그녀의 소나기에 있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지혜는 유라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단 한 문장과 하나의 첨부 파일만 담긴 짧은 메시지였다. 문장은 이랬다. 제 결혼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새 가방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강태준 씨에게 연락하세요. 첨부 파일은 아직 서명되지 않은 이혼 소송장 사본이었다. 지혜는 유라가 그 이혼 서류를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라는 태준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유라는 오직 재산과 사치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다. 유라가 태준의 부의 원천이 곧 마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즉시 반응할 것이고 유라의 반응은 태준에게 2배의 힘으로 되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것이었다. 지혜는 휴대폰을 닫고 평온하게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공황의 연쇄 반응을 활성화시켰다. 태준은 돈을 잃어 공황에 빠졌고 박 여사는 지위를 잃어 공황에 빠졌으며 유라는 잠재적인 금전적 손실 때문에 공황에 빠질 것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유라에게 이혼 소송장 사본을 보낸 후 지혜는 평소처럼 자신의 일과를 계속했다. 그녀에게 그것은 영리한 전술적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돈과 사치에 의해 동기부여된 유라가 자신보다 태준을 압박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혜는 일시간도 채 안 되어 태준의 지옥이 아내의 손이 아닌 상간녀의 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태준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회사나 고객의 전화가 아니라 유라의 번호였다. 당시 작은 오피스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태준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유라가 동정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크게 착각했다. 태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는 또 뭐고? 유라의 목소리는 평소의 애교 섞인 톤과는 거리가 먼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였다. 태주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정해. 자기야. 그냥 협박일 뿐이야. 지혜가 지금 감정적이라 그래. 내가 해결할게. 걱정 마. 걱정 말라고? 유라가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로 가득했다. 나도 알아. 그게 그냥 감정적인 거라면 왜 내 신용카드가 갑자기 안 되는 건데? 방금 내 새 가방 대금을 결제하려고 부치크에 갔는데 갑자기 거절당했단 말이야. 말해봐, 태준. 내 돈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설마 내 재산 전부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진 않겠지. 태준이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했던 유라는 이제 손실에 찬 기운을 느꼈다. 지혜 앞에서 자랑스럽게 과시했던 명품 가방은 아직 대금이 치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태준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었던 추가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유라는 자신이 부자가 지불해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구매한 물건에 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처리할게. 유라, 일단 진정해. 태준이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다. 그냥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야. 지혜가 잠시 막아놓은 거라고. 곧 다시 쓸 수 있게 될 거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태준, 지혜가 나한테 이혼 소송장이랑 이 가방에 대해 너한테 물어보라는 메시지를 보냈어. 걔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설명해봐. 너 정말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거야? 유라가 다그쳤다. 네가 파산하면 내 오피스텔 월세, 내 피부 관리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명품 가방 빚은 어떻게 낼 건데? 이 대립은 태준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그는 유라가 감정적인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유라는 오히려 그의 남은 자존심마저 앗아가는 폭풍이 되었다. 유라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태준은 마침내 자신이 과시했던 모든 부가 지혜의 것이었고 이제 지혜가 모든 것을 회수했다는 쓰라린 진실을 인정했다. 그는 유라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애원하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라는 비웃었다. 뼈를 내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내가 뭐인 줄 알아? 태준. 나는 네가 부자라서 너와 함께 있었던 거야. 네가 지루한 내 아내보다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네가 파산했다고? 아니, 사양할게. 나는 파산해서 남에게 기생하는 남자랑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유라의 말은 그녀가 카페에서 지혜에게 던졌던 말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태준을 향해 있었다. 태준은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과거에 그는 지혜를 얕보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던 여자에게 얕보이고 있었다. 유라는 전화를 끊었고 태준은 24시간도 채 안 되어 아내, 재산, 그리고 상간녀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여사가 다시 태준에게 연락했다. 자금 이체 실패 후 박 여사는 자신의 개인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의 평소 월급에서 남은 아주 제한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었다. 그녀는 중요한 청구서들을 지불할 수 없었다. 태준아, 너 당장 그 집으로 돌아가서 지혜 앞에 무릎 꿇어. 내가 김 변호사 그 늙은이한테 전화해봤어. 네가 빌려준 내 고급차가 내일 회수될 거래. 회사 소유라더구나. 이걸 막아야 해. 아들, 이웃들 앞에서 창피당할 순 없어. 나는 존경받는 미망인이란 말이야. 박 여사가 통곡했다. 태준은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다. 유일한 탈출구는 지혜를 마주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호화로운 집으로 돌아갔지만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정원에 숨겨둔 예비 열쇠를 사용해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김 변호사 모르게 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는 지혜가 거실에 앉아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 앞 커피 테이블에는 이혼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지혜야, 태준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절망으로 가득 차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말했잖아, 태준. 24시간, 너는 그 선을 넘었어. 제발, 지혜야, 부탁이야. 태준이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내가 변할게, 약속할게, 유라랑 헤어질게, 좋은 남편이 될게,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가지 마. 박 여사님은 어떡하라고? 심장이 안 좋으시단 말이야, 지혜야. 이 모든 걸 알면 돌아가실지도 몰라. 태주는 어머니를 마지막 무기로 사용했다. 지혜는 쿵 소리를 내며 책을 덮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눈은 태준의 눈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내 범죄에 박 여사님을 끌어들이지 마, 태준. 지혜가 낮고 무서운 톤으로 말했다. 네가 그분을 방패로 쓰고 있다는 거 알아. 네가 그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지금까지 박 여사님은 나를 가장 자주 모욕하신 분이야. 내가 집안일을 못한다고 하셨지. 내가 그분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 내가 다른 여자들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셨지. 더 큰 집, 더 고급스러운 차, 더 비싼 휴가 비용을 요구하셨어. 전부 내 돈으로, 태준. 나는 이 소송을 취하할 수 없고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저 이혼 서류에 서명할 시간이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 그러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거고 나는 네가 가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네가 지금까지 속여온 모든 동료들 앞에서 네 평판까지 잃게 만들 거야. 지혜는 일어서서 휴대폰을 들었다.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태준. 너는 네가 유라가 내 모든 삶을 책임져온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결정했을 때 너 스스로 너의 고통을 선택한 거야. 태준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아 자신이 내린 모든 나쁜 결정이 이제 어떻게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되돌아오는지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김 변호사로부터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강태준 씨, 즉시 서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던 차량은 내일 오전 9시 정각에 회수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준은 테이블에서 펜을 집어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혜가 건넨 이혼 서류 모든 페이지에 서명했다. 그는 자신의 가난과 파멸의 선고문에 스스로 서명한 것이었다. 지혜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아침 9시 정각 부촌에 위치한 그 호화로운 저택은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햇살은 밝게 빛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혜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식당에 앉아 가벼운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정신적 지지를 위해 찾아온 민지가 함께였다. 지혜의 손에는 전날 밤 태준이 서명한 이혼 서류가 담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약속된 바로 그 시간에 공식적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 변호사와 부동산 회사의 보안 요원 2명이었다. 그들은 단호하고 전문적인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부동산을 인수하러 온 것이었다. 거실 소파에서 불편한 잠을 자다 막 깨어난 태준은 공황 상태로 즉시 일어섰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김 변호사의 등장을 보고 더욱 굳어졌다. 김 변호사님,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이 옷차림은 구겨졌지만 이사의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김 변호사는 태준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지혜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지혜가 건넨 서류철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제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부동산 인수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 없이 평온했다. 강태준 씨, 서명하신 계약서에 따라 이 집은 회사 소유하에 있는 서지혜 사모님의 개인 자산입니다. 이 부동산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즉시 개인 물품을 챙겨 이곳을 떠나주시길 요청합니다. 일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태준은 움찔했다. 일시간이요. 제정신이십니까? 저는 여기 삽니다. 제 집이라고요. 부동산 자산량도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강태준 씨, 김 변호사가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이 집은 결코 당신의 소유였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결혼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만 가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서명한 서류에 근거하여 그 결혼은 끝났습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부동산을 비워야 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명예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것입니다. 그 위협은 태준을 침묵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경찰이 오면 자신의 파멸이 그가 그토록 모방하려 했던 사교계에서 헤드라인 뉴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비를 구하며 지혜를 바라봤지만 지혜는 그저 공허한 시선으로 답할 뿐이었다. 그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박 여사였다. 박 여사는 초대받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로 붉어져 있었다. 지난밤 그녀는 자신이 자랑삼아 타고 다니던 고급차가 회수될까봐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는 월 생활비 이체가 완전히 실패했다. 태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왜 김 변호사님이 여기 계셔? 지혜야, 엄마한테 설명 좀 해봐. 왜 태준이가 보내는 돈이 완전히 끊긴 거야? 박 여사는 곁에 꼿꼿이 서 있는 김 변호사를 무시하고 지혜에게 달려들었다. 지혜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지혜는 박 여사와의 직접적인 대립을 참아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이유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혜가 꿰뚫는 듯한 차분한 톤으로 인사했다. 아드님의 실제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아드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송금이 실패한 이유는 그 돈이 제 돈이었고 제가 모두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은 태준에게로 향했다. 태준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태준아, 설마 너 지금까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태준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혜 말이 맞아요. 전부 걔 소유예요. 차도, 집도, 돈도 전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박 여사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수년 동안 자랑해왔던 다른 사람들, 특히 지혜를 얕보는데 사용했던 지위의 상징이 모두 거짓말에 불과했다. 박 여사의 분노는 역겨운 절망으로 변했다. 그녀는 다시 지혜에게로 돌아섰다. 지혜야, 제발, 아가, 엄마가 부탁할게. 우리를 쫓아내지 마.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너를 다른 여자랑 비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너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할게. 이 집이 필요해, 아가. 엄마는 갈 곳이 없어. 박 여사는 이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평소 오만함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동이었다. 지혜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이제 자신의 비싼 대리석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는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님이 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어머님은 결코 아드님이 감당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제게 요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결코 아드님이 제 돈으로 바람 피우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결과의 문제입니다. 이 집은 제 것이고 두 분은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개인 물품을 챙기는 동안 감시해 주십시오. 부동산 자산이 함께 반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패배를 받아들인 태주는 작은 배낭의 옷 몇 가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애원하고 몸부림쳤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일시간 안에 지혜의 차가운 시선과 김 변호사의 철저한 감독 아래 태준과 박 여사는 그들이 거짓된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던 호화로운 저택에서 쫓겨났다. 정문 밖에서 태준은 길가에 뻣뻣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고급 차는 이미 회수되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택시를 기다려야 했다. 한때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집 앞에서 두 사람은 비참한 모습이었다. 박 여사는 계속해서 태준을 비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쉬어 있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바람을 피워야만 했어? 왜 엄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 걔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걔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이 좌절하며 대꾸했다. 그들은 마침내 택시를 타고 태준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지혜는 위층 창문에서
그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추방은 오랜 굴욕과 거짓의 장을 마감하는 막 내림처럼 느껴졌다. 민지가 지혜를 안았다. 해냈구나, 지혜야.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아직 아니야, 민지야, 지혜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전면 정리는 여기서 막 끝났을 뿐이야. 이제 다른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해, 유라. 지혜는 야심찬 유라가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은 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과 박 여사를 자신의 삶에서 성공적으로 제거한 후 지혜는 그날 남은 시간을 태준의 재정적 흔적에 남은 찌꺼기를 청소하는 데 집중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혜는 태준이 가히 통제했던 크고 작은 자산 단 하나도 감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모든 신용카드는 취소되었고 모든 프리미엄 구독은 중단되었으며 심지어 회사 명의의 고급 골프 클럽 접근 권한도 박탈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드라마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유라는 이제 매우 불쾌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파산한 태준과 연락이 끊긴 후 유라는 지혜 앞에서 과시했던 명품 가방을 구입한 부티크 매니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신용카드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지불 연기를 요청했다. 불행히도 부티크 매니저는 거절했다. 그 오만한 명품 가방에 대한 빚은 이제 전적으로 유라의 책임이 되었다. 그녀는 태준이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단지 이제는 차단된 지혜의 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뿐이었다. 유라는 부유한 애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불에 실패할 경우 해당 명품 부티크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할 위협에도 직면했다. 절망 속에서 유라는 태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태준은 결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재 계속해서 한탄하는 박 여사와 함께 좁은 오피스텔에 살아야 하는 태준은 자신의 새로운 빈곤의 현실과 씨름하느라 너무 바빴다. 태준은 유라의 요구에 직면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망가졌다고 느꼈다. 함정에 빠졌다고 느끼고 화가 난 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지혜와 공모했다고 확신했다. 유라는 태준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혼란스럽고 슬픔에 잠긴 박 여사였다. 누구세요? 박 여사가 쏘아붙였다. 그녀의 눈은 밤새도록 온탓에 부어있었다. 항상 자신이 엘리트 사교계에 속해 있다고 상상했던 박 여사는 이제 아들의 작은 오피스텔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역겨움을 느꼈다. 저 유라예요. 태준 씨 어디 있어요? 유라가 사치와는 거리가 먼 오피스텔 주변을 냉소적으로 둘러보며 다그쳤다. 안에 있어요. 박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누군데? 걔 애인인가? 여긴 못하러 왔어. 걔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고. 책임을 묻으러 왔어요. 유라는 안으로 밀고 들어가 소파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태준 씨, 일어나요. 내 빚 갚아야죠. 무슨 빚? 나 이제 돈 없어. 유라, 태준이 소리쳤다. 소파에서 일어나며 내 미친 아내한테나 물어봐. 걔가 전부 다 가져갔으니까. 유라가 다가섰다. 그녀의 시선은 증오로 가득했다. 내 아내 따위는 관심 없어. 네가 나한테 가방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내 덕분에 망신당했어. 네가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부티크에서 고소당했다고. 너 숨겨둔 돈 있는 거 알아. 당장 갚아. 태준은 비웃었다. 숨겨둔 돈? 유라, 나는 지금 커피 살 돈도 없어. 내 집에서 쫓겨났다고. 엄마랑 나는 지혜 때문에 지옥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그 싸구려 가방 타령이야? 그들의 싸움은 극에 달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그녀는 유라가 자신이 상상했던 품격 있는 여자가 아니라 단지 사치에 굶주린 돈에 눈먼 여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 여사는 지금까지 지혜보다 유라 같은 여자를 더 옹호했던 것을 더욱 후회했다. 같은 시각 지혜는 회사 본사에서 김 변호사와 그녀의 법무팀을 만나고 있었다. 지혜는 태준과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라가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회사 이름으로 즉시 반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혜가 지시했다. 명예훼손, 회사 시설 남용, 그리고 사기 혐의로 유라를 고소하세요. 유라는 제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명품 가방을 과시하며 자랑스럽게 그것이 자신의 부유한 애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평판 손실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혜의 사고의 날카로움에 감명받아 눈썹을 치켜 올렸다. 명예훼손 소송은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사모님을 폄하한 발언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 또한 그녀가 돈의 출처를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그것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사기 사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유라가 똑같은 재정적 고통을 느끼길 원해요. 부티크의 소송과 제 회사의 소송을 동시에 직면하게 하세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 소송이 대중의 관심을 끌도록 하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기생하는 남편과 이혼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기생충들도 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해요. 김 변호사의 법무팀은 즉시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 안에 지혜 회사 명의의 공식 소환장과 민사소송장이 유라의 주소로 발송되었다. 유라가 태준과의 격렬한 싸움 중에 그 공식 서류들을 받았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부티크에 의해 고소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혜의 회사로부터 훨씬 더 크고 심각한 소송으로 고소당했다. 그녀는 지혜가 단지 침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구조화되고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것 봐, 태준. 내 아내 미쳤어. 나를 고소했어. 유라가 소리치며 그 서류들을 태준의 얼굴에 던졌다. 태준은 그것을 읽었고 그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지혜는 우리 모두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태준은 다시 원점으로 공황 상태로 돌아갔다. 그는 지혜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시 협상을 시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이제 혼자였고 돈도 평판도 없었으며 비난하는 어머니와 요구하는 상간녀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혜는 김 변호사로부터 소송장이 유라의 손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잔인한 만족의 미소가 아니라 정의의 미소였다. 지혜는 전면적인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를 둘러싼 거짓, 배신, 그리고 오만으로부터의 청소였다. 그녀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능과 재정력으로 하나씩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다. 유라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후 지혜와 김 변호사는 전면 정리 계획의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 평판을 확보하고 대중의 서사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지혜는 태준과의 결별, 특히 그들의 호화로운 집에서의 극적인 추방 이후 사교계와 비즈니스 세계에서 뜨거운 가십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과 박 여사가 거짓말을 퍼뜨리게 내버려 두는 대신 지혜는 파괴적인 사실로 그 가십의 경로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아침 지혜는 매우 비공개적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견에는 몇몇 저명한 비즈니스 저널리스트와 지금까지 김 변호사의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경제부 기자들만 초대되었다. 지금까지 지혜의 부에 대한 비밀, 방패막이 되어준 그 회사였다. 지혜 자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김 변호사가 주무대를 차지했다.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말투로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인 서지혜와 강태준의 별거 및 이혼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할 폭로를 했다. 오늘 김 변호사는 바스타라 멀티에셋의 변호사이자 임시 CEO로서 몇몇 전략적 부동산과 기술 및 투자 분야 자회사의 배후에 있는 지주회사인 이 회사의 소유주이자 대표이사로 서지혜 여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전면 취임하셨음을 발표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다. 바스타라 멀티에셋은 지금까지 거물급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마쿠의 큰 이름이었다. 김 변호사는 계속했다. 지금까지 서지혜 여사님께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조용히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그리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서지혜 여사님께서는 거주하시던 주택,
차량 시설, 그리고 강태준 씨가 사용해 온 모든 운영 자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전적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 관리되는 서지혜 여사님의 자산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강태준 씨는 소유주가 아닌 정규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자산 소유권의 흐름도와 태준이 서명한 혼전계약서를 보여주는 문서들을 꺼냈다. 혼전계약서는 서지혜 여사님의 모든 자산을 강태준 씨의 소유권에서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강태준 씨가 지금까지 자신이 부의 소유주라고 주장해온 것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 폭로는 비즈니스계와 사교계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같았다. 그 소식은 즉시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금까지 단지 유산으로 부유한 주부로만 여겨졌던 지혜가 사실은 수십억 가치의 자산을 통제하는 진정한 재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성공한 이사 행세를 하던 태준은 이제 기생하며 지위만 빌린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태준과 박 여사는 낡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태준의 얼굴은 화면 속 김 변호사를 보자마자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저렇게 사악할 수는 없어. 태준이 리모컨을 던지며 소리쳤다. 온 도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어. 박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세상에, 태준아, 그럼 엄마는 지금까지. 엄마는 걔 돈으로 걔를 모욕했던 거야. 엄마는 네가 사실은 빌린 직원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이제 엄마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니? 박 여사는 집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된 명예를 잃었기 때문에 히스테리컬하게 울었다. 한편 유라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소송장을 받은 후 마음을 진정시키려 싼 카페에 있었다. 김 변호사의 폭로를 듣자 그녀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잘못된 남자와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빚이 된 명품 가방을 과시하며 공공장소에서 진정한 재벌을 모욕했던 것이다. 유라는 곧 추가적인 나쁜 소식을 들었다. 명품 부티크의 법적 소송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바스타라 멀티에셋의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었다. 지금까지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온 유라는 이제 가십 칼럼과 네티즌들로부터 빚쟁이 사기꾼,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혔다. 태준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사로 일하고 있던 예전 사무실에서는 이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 변호사가 해고를 보류한 덕분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갑자기 그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비웃음과 연민으로 가득했다. 태준은 자신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기반 전체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웃음거리였다. 지혜는 이제 폭로 이후 첫 번째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렸다. CEO 책상 뒤에 앉은 그녀의 우아한 사진과 함께 간결하지만 강력한 캡션이 달렸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밝혀진 진실을 통해서도 온다. 지혜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급증했다. 그녀는 인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 존엄을 지키는데 능숙한 현명한 여성으로 칭송받았다. 한편 태준과 유라는 사회적 카르마의 파도에 잠겼다. 그들은 이제 대중의 눈에 비친 평판의 파괴와 법정에서의 재정적 붕괴 위협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해야 했다. 지혜는 여론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보다 훨씬 더 달콤한 승리였다.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뉴스의 물결은 불길처럼 퍼져나가 태준과 유라에게 즉각적인 사회적 업보를 안겨주었다. 비즈니스 엘리트들 사이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혜의 이름은 현명한 여성의 부활의 상징으로 칭송받았고 반면 태준은 부끄러운 넥타이를 맨 기생충으로 낙인 찍혔다. 아내의 부에 기생하는 남자에 대한 밈과 스레드가 바이럴되었고 태준과 유라의 얼굴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태준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는 나타날 때마다 냉소적인 시선과 견딜 수 없는 속삭임에 시달렸기 때문에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 역시 오피스텔을 떠나기를 거부했다. 항상 아들과 사회적 지위를 자랑스러워했던 박 여사는 이제 자신이 사교계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부끄러운 가십의 대상이 되었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태준아, 엄마는 이렇게 못 살아. 박 여사가 아들의 팔을 때리며 통곡했다. 엄마 친구들이 다 비웃어. 우리가 집에서 쫓겨난 거지라고들 해. 왜 내 돈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했니? 왜 유라 같은 여자랑 바람을 피워야 했어? 한때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태주는 이제 연약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좌절감에 소리쳤다. 왜 엄마는 한 번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으셨어요? 더 많은 돈, 더 고급스러운 차와 집을 가지라고 항상 요구하신 건 엄마였잖아요. 지혜를 다른 여자들과 항상 비교하신 것도 엄마였고요. 저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모자 간의 갈등은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 거짓된 사치에 층 아래 숨겨져 있던 모든 거짓말이 이제 후회, 상호 비난, 그리고 진정한 절망으로 폭발했다. 박 여사는 태준이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태준은 어머니가 자신을 눈멀게 한 거짓된 야망을 심어주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유라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의 노출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계정들은 그녀를 명품백 빚쟁이 상간녀라고 조롱하는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평판이 무너지면서 모든 광고 계약을 잃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동시에 두 개의 법적 소송에 직면해야 했다는 것이다. 하나는 명품 부티크로부터,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혜 소유의 바스타라 멀티에셋로부터의 명예훼손 및 자산 남용 소송이었다. 김 변호사는 지혜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의 이혼 절차는 일부러 늦추었지만 유라에 대한 소송은 가속화했다. 이것은 지혜의 영리한 전략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자신이 선택했던 여자인 유라의 파멸을 목격하기를 원했다. 절망에 빠진 유라는 마침내 혼자 김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녀는 지혜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서지혜 여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유라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접수원에게 애원했지만 그녀는 즉시 김 변호사의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김 변호사가 마침내 나와 로비에서 그녀를 만났다. 서지혜 여사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를 거부하십니다. 유라 양, 그분은 개인적으로 당신과 더 이상 볼 일이 없으십니다. 제발요, 김 변호사님. 제가 했던 모든 말을 취소하겠다고 전해주세요. 그 가방을 돌려드리겠어요. 팔아서라도요. 제발 회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유라가 통곡했다. 김 변호사는 유라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유라 양, 서지혜 여사님은 당신의 가방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정의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두 번째 법적 경고장입니다. 서지혜 여사님께서는 당신이 회사의 평판 손실과 또한 서지혜 여사님 개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매우 큰 금액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불하지 않거나 48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저희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당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차를 포함한 자산 압류 신청을 제출할 것입니다. 자산 압류 위협에 유라는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비교할 수 없는 재정적, 법적 힘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장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라가 총체적인 파멸을 맛보기를 원했다. 지혜가 공공장소에서 굴욕을 느꼈던 것처럼 태주는 오랜 친구로부터 유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피처로 여겼던 여자인 유라 역시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의 후회는 이제 더욱 깊어졌다. 그가 지혜를 상처 입힌 것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그가 잘못된 편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지혜는 평온을 유지했다. 그녀는 바스타라 멀티에셋의 새로운 CEO로서의 업무에 집중하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큰 규모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값싼 집안, 드라마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에게 증명했다. 강하고 현명한 비즈니스 우먼으로서의 그녀의 평판은 더욱 굳건해졌다. 지혜는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시스템과 진실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갉아먹던 도구로부터 정화할 필요가 있었을 뿐이다. 지혜와 태준의 마지막 이혼, 재판 날이 다가왔다. 법정은 드라마의 목마른 언론과 대중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지혜의 부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이후 관심을 보였다. 지혜는 김 변호사와 민지와 함께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고 위험 있었으며 불륜의 피해자가 아닌 성공한 CEO의 모습을 반영했다. 방의 다른 쪽 구석에는 태준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퀭했으며 그가 입은 옷은 비록 그의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이제는 낡고 단정치 못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이사의 아우라를 풍기지 않았고 단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에 불과했다. 놀랍게도 박 여사도 참석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 옆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뒷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의 시선으로부터 얼굴을 숨기려 애썼다. 박 여사는 사회적 최하점에 도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을 지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렸던 거짓된 사치에 남은 것을 직접 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이혼 증거, 혼전 계약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태준의 모든 호화로운 생활 방식이 지혜에 의해 자금 지원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금 이체 증거와 자산 소유권 증거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태준이 직접 서명한 합법적인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에서 태준을 추방한 증거도 제시했다. 판사는 태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태준이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제 아내를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저 사과를 구합니다. 제가 아내뿐만 아니라 명예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혜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패배의 인정이었다. 오만했던 태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후회 가득한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판사는 그리고 지혜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서지혜 씨, 남편이 저지른 불륜과 사기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제기하시겠습니까? 지혜는 일어섰다. 그녀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감정이 복받치지는 않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진실을 바로잡고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성이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부유하거나 권력 있어 보이든 상관없이요. 저는 이 이혼이 즉시 결정되고 태준이 제 자산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기를 요청합니다. 지혜는 그리고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태준. 하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 행동의 결과로부터 도망치게 둘 수는 없어요. 이 파멸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이 낭독되었다. 지혜와 태준은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모든 자산은 혼전계약서에 따라 지혜의 소유로 남았다. 태준은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없이 법정을 나섰다. 태준이 걸어나갈 때 박 여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공허하고 실망 가득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정말 우리 인생을 망쳤구나, 태준아. 박 여사가 쓰라림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지혜를 탓하지 않아. 나는 너를 탓해. 너의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 나는 시골로 돌아가야 해. 아무것도 없이 너는 이 파멸에 대해 책임져야 해. 박 여사는 돌아서서 이제 코멘트를 요구하며 소리치는 기자들 무리 속에 홀로 서 있는 태준을 떠났다. 다른 한편 유라 역시 자신의 재판에 직면했다. 명품 부티크와 지혜 소유의 바스타라 멀티에셋주의 연합소송은 그녀를 파멸시켰다. 민사법정에서 유라가 부정한 관계에서 비롯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했고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판사는 유라가 지혜의 회사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유라가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그녀가 과시용으로 사용했던 아파트와 고급차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자산을 압류했다. 그녀가 지혜 앞에서 과시했던 명품 가방은 마침내 압류되어 그녀의 빚 일부를 갚기 위해 경매에 붙여졌다. 유라는 모든 것을 잃고 대중의 눈에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재판 후 지혜는 민지, 김 변호사와 만났다. 끝났어. 지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태주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고 그 기생충들도 청소됐어. 김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축하합니다. 서지혜 여사님. 당신은 제가 모셔본 가장 강하고 현명한 여성이십니다. 지혜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폭발적인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았고 단지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고 자신의 삶을 정화했으며 자신이 단지 인내심 있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의 진정한 지배자임을 증명했다. 이혼 판결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후 지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공개회사가 되어 단호하고 현명한 리더십 아래 더욱 커진 바스타라 멀티에셋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세계의 정상에 당연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롤모델이 되었고 비즈니스 잡지와 자주 인터뷰하며 태준이나 유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단지 진실성의 중요성과 권리가 짓밟혔을 때 용감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지혜의 세상은 이제 야심찬 프로젝트, 수백만 달러 가치의 계약, 그리고 민지와 김 변호사를 포함하여 그녀의 지성과 인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호화로운 삶은 이제 이용하는 이들의 거짓이나 요구 없이 완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다. 지혜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지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왕관이었다. 다른 곳에서 태준과 박 여사의 삶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쫓겨난 후 태준은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인 넥타이를 맨 기생충이라는 오명이 묻은 그의 평판은 모든 대기업의 문을 닫았다. 그는 매우 적은 급여를 받는 잡다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교계 생활을 강제로 떠나게 된 박 여사는 결국 건강이 악화된 채로 시골로 돌아갔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고 더 이상 오만할 힘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태주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우먼으로 유명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지혜의 얼굴을 보았다. 태주는 공허한 시선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한때 자신의 손에 있던 다이아몬드를 흐릿한 유리 조각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게 얕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름답고 충실한 아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무한한 권력의 원천을 잃었다. 유라의 운명도 나쁘지 않았다. 빚과 손해배상을 갚기 위해 모든 자산이 압류된 후 그녀는 완전히 파산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잃었고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더 이상 부유한 남자가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삶을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빚과 사회적 낙인의 그림자 아래서 그것을 해야만 했다. 그녀가 한때 오만하게 과시했던 명품 가방은 이제 그녀를 괴롭히는 업보의 상징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성취의 정점에서 미소 짓는 지혜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녀는 법적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승리했다. 그녀는 인내심 있고 현명한 여성이 돈으로 살 수 없고 배신으로 훔칠 수 없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정화하고 기생충들을 제거했으며 마침내 자신의 왕국에서 진정한 여왕이 되었다. 짓밟힌 여성의 인내심과 지성을 결코 얕보지 마라. 배신과 거짓말은 조만간 진실에 의해 무너질 허상일 뿐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진실성과 명예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비싼 자산이다.